팀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를 쓴 안도현입니다. 오늘 가끔 이렇게 버스로 혹은 뭐 승용차로 이렇게 다니긴 했는데 이렇게 멋진 공간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제산 컬처 센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보니까 1층에서부터 좀 카페가 너무 넓고 좋아서 약간 압도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5층이죠? 5층. 네, 5층도 아주 멋진 공간인 것 같습니다. 청장님, 제가 시간을 얼마 정도 이야기해야 됩니까? 1시간 반. 그 정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제 오기로 하고 강의 주제를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놨는데 며칠 전에 이 PPT 자료는 엉뚱한 걸 보낸 것 같습니다. 둘 다 아주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서 섞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읽는다는 것. 이렇게 여기 와서 내가 잘못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목이 읽는다는 것이라고 해서 무슨 책을 읽읍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읽는 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평생 읽으면서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저도 좀 편할 때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국어 교육의 영역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타인의 말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는 들어야 하고 하나는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듣기와 읽기. 이게 이제 타인의 말을 나한테 받아들이는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지금처럼 말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쓰기. 그러니까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이게 국어 교육의 영역이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자체가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이게 전부 다가 우리 삶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읽으려면은 그 전에 뭔가를 봐야 되는데 본다는 거하고 읽는다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속리산 단풍은 봅니까? 읽습니까? 속리산 단풍 구경 갔다 왔다 그러면 단풍을 보고 왔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젊은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는데 처음에는 아마 상대방이 느낌이 좋아서 느낌을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해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데이트를 할 텐데 이제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단순히 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좀 읽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성품이 어떤지, 아버지는 부자인지, 빚은 없는지, 뭐하고 사는지, 가치관은 뭔지.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읽는 거는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읽어야만 어떤 사물이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읽으려면은 생각 혹은 사유 이런 게 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제일 처음 했던 일은 중학교 교사를 했고, 못된 교사여서 정교조 활동을 하다가 89년에 해직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한 1,500명 정도 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잘렸는데, 먹고 살 일이 참 막막하던 차에 주변에 어떤 지인이 안 선생은 시인이니까 아이들 글쓰기 과외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과외비를 꽤 많이 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씩인데.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이 몇 학년짜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은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 강연도 가끔 다니지만 또 동시도 쓰고 이러지만 초등학교 1학년들 좀 무섭습니다. 초등학생들. 제가 한번 어떤 초등학교 갔는데 이렇게 강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애가 탁 이렇게 보더니 아이씨 윤도현 아니네 씨. 그러니까 안도현하고 윤도현을 헷갈려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전라북도 익산에 살 때였는데 전주로 직행버스를 타고 가서 어떤 집에 가면 이제 진짜 콩알 만한 애들 5명이 딱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학년한테 글쓰기를 가르친다기보다 저희 딸도 그때 1학년이었습니다. 애들하고 그냥 놀아야겠다. 책도 보고 시장 구경도 가고 꽃도 보고 놀아야겠다. 그러다가 한 번은 아이들한테 숙제를 냈습니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엄마가 하는 말을 자세하게 들어봐라. 한 5번 정도 강조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자세하게 들어야 된다. 그래서 엄마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5개만 공책에 써와라 했습니다. 또 강조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야 된다. 엄마 입에서 많이 나오는 말 순서대로 5개를 써와라. 일주일 후에 아이들이 이제 공책을 제출했는데 5명이었으니까 25개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4개는 엄마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별 재미없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엄마 입에서 어떤 말이 주로 나옵니까? 숙제 다 했니? 손 씻고 밥 먹어라. 길 건널 때 조심해라. 동생하고 싸우지 마라. TV 좀 그만 봐라. 이런 거예요. 재미없는 뻔한 말들. 그런데 조그만 여자애가 5글자를 딱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꼴배기 싫어. 보은에서는 그런 말 잘 안 쓰죠. 애가 미운 짓 하면 엄마가 그냥 지집에 꼴배기 싫어. 그냥 이런 그런 말이 말 끝에 붙어 있는 엄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꼴배기 싫어라는 말은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었고 맞춤법도 다 틀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거의 소름이 돋았습니다. 얘가 이 엄마의 말 속에서 나오는 이 말을 어떻게 귀로 들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엄마한테만 애 칭찬해주기 위해서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얘가 이런 걸 다 썼어요. 하니까 그 엄마가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선생님 저 평소에 이렇게 교양 없는 여자가 아닙니다. 막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아니다. 내가 숙제를 낼 때는 자세하게 듣고 많이 나오는 말을 5개 쓰라고 했는데 얘는 진짜 자세하게 들은 아이고 누구의 말을 자세하게 들을 줄 아는 귀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굉장히 잘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부터는 엄마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 삼아서 한마디 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보니까 이 5명 애들 중에 나중에 서울대 갈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거의 뭐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우리 딸이 서울대 가면 제가 선생님 좋아하는 술도 마시는 걸로 연락드려서 사드리고 양복도 맞춰드리고 하겠다고 했어요. 12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예언을 해서 자기 딸이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혹시 손주분들 서울대 보내고 싶으면 저한테 한번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애는 나중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지금은 저기 대구 고등법원 판사로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이 듣기가 얼만큼 중요한 건지, 또 한 가지는 보기. 아까 보기와 읽기는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만 어떤 사물을 정말 유심히 바라보면 뭐든지 시가 된다, 이렇게 말한 시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라보는 거는 슥 스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뭐 본질, 그것의 어떤 뭐 생태, 이것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건데, 저한테는 이 글을 쓰면서, 이거 참 조청장님 계시는데 식물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는데 이거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이 식물을 보고 싶어하고 식물을 좋아하고 식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쓴 시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애기 똥풀. 나 35 될 때까지 애기 똥풀 모르고 살았지요. 해마다 어김없이 봄날 돌아올 때마다 그들은 내 얼굴 쳐다보았을 텐데요. 코딱지 같은 어여쁜 꽃, 다닥다닥 달고 있는 애기 똥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애기 똥풀도 모르는 것이 저기 걸어간다고, 저런 것들이 인간의 마을에서 시를 쓴다고. 저 자신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시입니다. 딱 36살 때 애기 똥풀이라는 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식물 이름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름을 알았는데, 애기 똥풀 아시죠? 이렇게 줄기를 툭 끊으면 노란 애기 똥 같은 액체가 나오는, 밖에 나가면 아무 데나 있는, 약간 습한 곳이면 아무 데나 있는. 근데 이 이름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자꾸 들여다보면서 애기 똥풀을 보는 게 아니라 애기 똥풀을 읽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얘들이 그렇게 풀밭이나 습진데 이렇게 많이 퍼진 이유가 나중에 봤더니 씨앗이 꼭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봉숭아 씨앗처럼 요 꼬투리 속에 자잘한 것들이 맺혀서 팍 터지면서 그렇게 잘 번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애기 똥풀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많은 식물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애튼보로라는 사람이 쓴 식물의 사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 보면 식물은 볼 수 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뻥치는 거겠지. 식물이 어떻게 봐? 동물도 아닌데. 식물은 볼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식물도 저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식물끼리. 또 정확하게 시간을 잴 수도 있다. 지금은 이 사람의 말을 100%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오다가 저는 경북 예천에 사는데 이쪽 고속도로를 타고 왔습니다. 오늘 출발할 때부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이제 이 바람이 불고 나면 날씨가 좀 더 쌀쌀해지겠죠. 겨울을 몰고 오는 바람인데 이 바람이라는 거는 그 바람이 어떻게 생깁니까? 어떤 기온, 온도와 기압과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바람이 아마 발생을 할 텐데 저 번뜩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온 산에 단풍이 이제 물들고 낙엽이 이제 떨어지는 시기인데 이 식물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고 자기 몸에서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겨울이 됐는데 얘들이 파란 잎을 그대로 달고 있으면 광합성 작용을 계속 겨울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울은 추운 계절이기 때문에 파란 잎을 달고 있으면 나무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이 와서 단풍이 드는 게 아니고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빨갛게 물들이고 힘껏 애를 써서 낙엽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 과학적으로 그 낙엽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거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산과 들에 있는 나무들이 이 그 이파리가 물든 다음에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풀과 나무들이 간절하게 이 세상의 풀과 나무들이 간절하게 기도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이 기도가 바람을 만든 거 아닐까? 아직은 입증이 안 됐지만 나중에 제 말이 과학으로 입증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요때만 바람이 이렇게 심하게 몇 차례 불거든요. 이 엉뚱한 책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아실 텐데 조선식물 혁명집이라고 1937년에 조선박물연구회라는 조선식물학자들이 만든 책입니다.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식물들 이름을 수집하고 거기에 제일 맞는 이름이 뭔가를 정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 식물 도감이 우리나라에 한 권도 없었습니다. 국어 대사전도 없을 때였습니다. 1937년에. 뭐 이건 잘 아시는 겁니다만 우리나라 식물을 체계화하기 시작한 사람은 나카이라는 사람인데 1913년에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있는 4,000종이 넘는 우리나라 식물들을 세계 학회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선나무, 금강초롱 이런 440종 되는 우리나라 특산식물 이름 옆에 나카이가 붙어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모두 우리나라에만 나는 식물인데 이 사람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 정태현, 도봉섭, 이덕봉, 이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나카이를 도와서 일을 하던 젊은 학자들인데요. 왜 지금 여기서 제가 식물명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우리나라 시인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백석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지금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시가 제일 많이 실려 있는 시인이 백석하고 김수영이라는 시인입니다. 근데 이 백석은 1912년생이고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인데 우리가 1988년까지 합법적으로 백석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좌우 대립이 심해지고 나라가 분단이 되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이념에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물론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만 작가들도 있고요. 또 6.25 전쟁 때 인민군에 의해서 끌려 올라간, 월북이 아니라 납북된 작가들도 많이 있고, 또 나라가 휴전선이 생기다 보니까 아예 북쪽에서 활동했던 제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북쪽에서 그냥 사는 시인들 시를 88년까지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국가에서 그런 납북, 월북, 제북 시인들의 시를, 소설을 전부 읽을 수 있다고 합법적으로 해금 조치를 내렸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은 다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백석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어서 이념과 상관없이 고향이 그쪽이고 죽을 때 북쪽에서 죽은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석의 시를 읽어보면 지금 식물도가, 아까 조선 식물향명집이나 이런 식물도감에서나 볼 수 있는 식물들의 이름을 너무나 정확하게 시에 쓰고 있었다. 참, 청장님하고 전에 우리 그 홍릉 수목원 그때 저 따라갔을 때, 그때 그 수목원에 그 나무 박사님 한 분이 시인들하고 소설가들이 왔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묻더라고요. 갈매나무 아세요? 시 좀 읽으면 갈매나무 알거든요. 갈매나무 소나무처럼 흔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백석의 시에 갈매나무라는 게 나와요. 그 드물, 그 굵고 정한, 구절이 생각 안 나네. 그래서 이분이 평생 식물을 연구한 학자인데, 왜 사람들이 자기한테 갈매나무가 뭐냐고 자기만 만나면 물어본답니다. 그 한편의 시 속에 들어있는 갈매나무라는 이름이 그 백석의 시 때문에 전 국민이 알게 되는 나무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지용하고 백석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30년대 중후반에. 백석도 지금 이 백석이나 뭐 정조용이네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백석이라는 시인을 어떻게 읽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둘 다 공통점이, 정지용은 이제 옥천 출신이고, 둘 다 일본 도쿄에 가서 유학을 비슷한 시기에 했습니다. 근데 정지용의 어떤 시에 보면, 뭐 어떤 시더라? 동백나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춘나무, 홍춘, 이렇게 쓰는 거는 일본식으로 쓰는 스바키, 요 동백춘자, 요거를 정지용은 시에다 썼는데, 이 평안도 출신인 백석은 통영을 가서 동백나무를 보고 동백나무라고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같지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오죠. 뭐 식물 이야기는 뭐 이따가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아까 조선식물혁명집이 1937년 일제강점기죠. 그때 나왔고, 백석의 시집 사슴이 1936년에 나왔습니다. 이 시집은 서울에서 출간이 되었고, 출간될 때 정확하게 100부만 찍었습니다. 딱 한 번 100부. 지금 국내에 남아있는 게 10권이 되지 않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한 권, 고려대 도서관에 한 권, 또 저기 안성의 박두진 문학관에 한 권, 대전문학관에 한 권, 사학자 이기백 선생 댁에 한 권, 그리고 이제 고서적 수집하는 분들 한 두세 권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옥션 경매 백석 시집이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경매. 그 속편지에 이육석 선생님이 이원조라는 조선일보에 같이 근무했던 이원조라는 평론가가 있는데, 이원조와 함께 백석 사인이 되어 있는 시집이었습니다. 이원조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육사라는 시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원조가 이제 44년에 죽은 형의 원고를 다 모아가지고 있다가 그 가족들을 하고 공유하면서 우리가 지금 읽게 됐고, 이 원조는 47년에 월북을 해서 김일성에 의해서 나중에 전쟁 끝나고 숙청이 됐습니다. 그 시집이, 그 백석 시집이 그때 7,500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은 1억을 줘도 아마 현금 1억이 있어도 구하기가 힘들 텐데, 회장님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한 건 구입하시면 저희도 한번 저 몇 번 만져봤습니다. 저는 박투진 문학관에 것도 봤고, 대전문학관에서도 이제 자세하게 이제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백석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이시 아십니까?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윤동주의 유명한 별에는 밤이라는 시고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이게 백석의 시입니다.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제가 좋아하는 시인데요. 밑에 건 잘 아시니까 위에 거 보겠습니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딸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잼과 도연명과 라이넬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윤동주는 백석보다 5살인가 나이가 적고 36년에 백석의 사슴이 나왔을 때 윤동주는 중국 용정에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백석 시집을 빌려서 전편을 로트에 필사를 했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윤동주가 아주 좋아했던 시인이 백석인데, 문제는 초생딸 바구지꽃 짝새 당나귀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넬 마리아 릴케 프랑시스 잼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거 뭡니까? 표절이에요. 이게 뭐 요즘처럼 이런 인터넷 시대 같았으면 윤동주는 그냥 젊어서부터 표절 시인이 돼서 문학사에서 사라졌을 텐데, 지금 그렇게 말 안 하고 윤동주도 백석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받은 시인이다. 저도 백석을 좋아한 나머지 저는 뭐 백석을 거의 베끼다시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이게 제 시집, 4번째 시집 제목을 여기서 훔쳐와서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예 나는 백석 표절한다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표절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윤동주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하여튼 윤동주가 정말 좋아했던 그런 시입니다. 앞으로 한국인들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까지는 윤동주였습니다. 윤동주가 뭐 해방후에 계속 1등을 했어요. 좋아하는 시가 뭡니까? 물으면 서시, 별해는 밤, 이게 무조건 1등이었는데 앞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백석 시집 속표지이고요. 여기 보면 청산학원 관도 기념도서관, 청산학원 이거 장서인이네요. 청산학원은 백석이 4년간 다녔던 도쿄에 있는 아오야마 학원이라는 대학교입니다. 백석은 여기서 영어 사본과를 다녔는데 재작년 2월에 저 당국대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연구원들하고 이 아오야마 학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백석이 학교 다닐 때 학적부를 좀 확인하라고, 물론 학적부는 이미 공개가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러 이제 예약을 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대 명이 갔는데 조그마한 세미나실로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의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청산학원에서 이렇게 낸 백석 관련 유인물들이 이렇게 테이블 위에 좀 놓여져 있었고 시집이 한 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이렇게 보니까 이 백석 1936년에 나온 백석 시집을 복사한 복사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툭 던져놓고 이제 행정실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세미나실에서 시집을 이렇게 보니까 진본이 거기에 딱 한 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본입니다. 이거 지금 한 2분 보셨으니까 한 1,000원 정도 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진본이라는 걸 알았냐면, 여기서는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요거는 종이가 한지인데요. 한지를 이렇게 반 접어서 한 페이지를 만드는, 그 무슨 장정이라고 하던데, 그 장정으로 되어 있었고, 정말 깨끗합니다. 아무도 이 페이지를 열어보지 않은 것처럼, 도장만 찍어 놓은 것처럼, 금방 인쇄된 것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집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방에다 넣어올까. 일단 1억을 넣어오는 건데.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10권도 채 되지 않는 현금 1억이 넘는. 근데 그럴 수는 없어서 이제 그 일본 그 대학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집이 여기에 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어딜 뛰어가더니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시집 제목 백석 시집, 저자 백석. 여기가 날짜를 봤더니 1936년 2월 22일. 이게 서울에서 발간된 게 1936년 1월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00권 중에 한 권을 자기 모교 도서관에 백석이 보냈던 거예요. 배 타고 건너가서 기증자 백석씨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일본 사람들은 역시 그 기록하는 거가 정말 철저하구나. 그런 걸 한번 느꼈었고요. 잠깐만요. 이따가 뭐 혹시 질문하시면 백석 이야기는 조금 더 보태야겠습니다. 그때 같이 갔던 기자가 있어서 요 사실을 특종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백석 이제 시집이 일본 아오야마학원에 있다. 아까 국어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예. 저도 국어 교사를 했는데, 저는 국어 선생님들이 좀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수학 선생님보다 좀 좋긴 한데, 이 국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시를 가르치는 그 스타일이 전국적으로 똑같거든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시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별로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물으면 애들 시험 봐야 되니까요. 제가 쓴 시가 교과서에 몇 편이 실려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눈발이 라면이라는 시가 어디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교과서에 실리니까 은근히 기분은 좋은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 시를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까? 그래서 전주에 살 때였는데 가까운 서점을 가서 그 시가 실려있는 참고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내가 예상했던 대로 그 시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의 종류,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시를 썼다는 거. 또 그 밑에 시의 운율, 내재율. 내재율이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중고등학교 때 시 공부하는 시간에만 나오는 말이 내재율 세 글자입니다. 일상생활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늘 가을바람이 내재율로 불었다. 아무도 그렇게 쓰지 않고 시 공부할 때만 내재율이라는 운율을. 사실은 그런 자유시네, 서정시네, 내재율이네, 정형율이네, 은유네, 상징이네, 이런 게 시에 아무런 도움이, 시를 감상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시를 쓸 때도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시를 쓰거든요. 오로지 학교에서만 있는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참고서에, 시의 표현의 특징,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시가 이런 거예요. 진눈깨비는 되지 말고 한방눈이 되자. 진눈깨비와 한방눈의 대조. 이게 표현의 특징이라는 것도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자리에서 그 시가 지문으로 나오는 문제를 5문제를 풀어봤는데 4문제는 아주 쉬워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문제가 알쏭달쏭해서 찍었는데 나중에 답을 맞춰보니까 틀렸더라고요. 제가 그 틀린 문제 유형이 이 시를 쓴 시인의 의도가 뭔지를 묻는 문제였어요. 내가 썼는데 내가 그 의도를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맞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수능만 끝나면 시를 읽지 않거든요. 시가 이제 뭐 시험에 나오고 수능까지는 그래도 시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를 너무 분석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시가 점점 시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시어 하나하나마다 막 풀이를 하고 이 의미가 무엇이고 따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시를 쓰는 시인들은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를 쓰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 한번 볼까요? 잘 아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마지막 연이 이겁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야, 나 버리고 간 사람 앞에서 나 눈물 안 흘릴 거야.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교과서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고의 태도로 이별에 정한 극복. 이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참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이육사의 광야 보면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국 강복을 위한 자기 희생적 의지. 그래서 이육사나 한용운이 뭐라고 말하면 다 조국 강복하고 연결을 시키는 시 읽기. 이런 거는 독자들을 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은 시를 좀 혹시 많이 읽으십니까? 요즘은 도서관 가지 않아도 휴대폰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2-3편 얼마든지 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 다닐 때처럼 시의 의미를 생각하고 시인의 의도를 생각하고 너무 그렇게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뭔지 다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물어보고 싶은 사람, 나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하고만 그런 거 대화를 하는 거지 일반 행인들한테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를 읽을 때 시 자체를 일반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행인 중에 좀 내 취향, 내 스타일이 있으면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 예쁜 사람 지나가면 한 번 더 보는데. 그래서 시 앞에 겁을 먹지 않아야만 시를 제대로 하여튼 즐길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쓴 시 중에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야. 이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쓴 시가 많은데 왜 이것만 기억하고 이 시를 1시간 동안 서울 강남의 유명한 학원 강사가 강의하는 걸 유튜브로 본 적이 있습니다. 칠판 막 저 끝에부터 이쪽 끝에까지 막 빡빡하게 쓰여져 있고 그 사람 흰 와이셔츠를 막 걷어붙이고 막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강사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시를 저렇게 쪼개고 저렇게 설명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이 시 내용은 제목은 너에게 묻는다이지만 실은 저 자신한테 묻는 거예요. 너 살아가면서
타인을 너무 없이 여기지 말고 너는 그동안 잘 산 것도 없으면서 왜 사람들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래? 너 주위에서 살아라고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었는데 정작 이 시를 처음 쓸 때는 연탄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대학 졸업하고 있었다는 해직됐던 그 중학교에서 제가 5년을 근무를 했는데 그 학교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내 100일장을 열었습니다. 100일장 형식 아시죠? 이게 시제를 몇 개 제시해 놓고 그 중에 한 개를 택해서 운문이나 산문 중에 하나를 쓰고 제출해라. 그래서 심사에서 상 주고 하는 거. 그 100일장이 열리는 시기가 가을 10월 초쯤 됐습니다. 한글날 전. 그래서 시제를 제시하는 선생님들도 5년 동안 가을이라는 시제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가을. 5월에 100일장 열리면 5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을이라는 시제를 받아들고 제일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이들. 가을을 대표하는 게 뭘까? 가을을 상징하는 게 뭘까? 내가 겪었던 가을 중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건 뭘까? 금방 낙엽 나왔습니다. 또요? 낙엽, 그때 아이들도 낙엽 많이 썼습니다. 또 뭐 있을까요? 가을에 대해 쓴다면. 단풍. 또. 운동회, 가을 운동회. 높은 가을 하늘. 또 벼가 누렇게 익은 들판, 추수라고 안 해요. 황금들녘 이렇게 씻을 때는 꼭 황금들녘 이렇게 써요. 또 예전 아이들은 귀뚜라미 이런 거 많이 썼습니다. 코스모스 이런 거. 다 가을을 대표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소재로 시를 쓴 아이들의 시치고 제 마음을 움직이는 시가 한 편도 없었습니다. 다 똑같았어요. 단풍은 다 빨간 단풍이라고 쓰면 이상하니까 빨간 단풍. 그럼 가을 하늘은 당연히 파란 하늘. 귀뚜라미 가지고 쓰러가면 한 명도 빠짐없이 귀뚤귀뚤 이 말을. 무슨 시에 무슨 나사 끼우듯이 귀뚤귀뚤이 들어가는 거예요. 황금 들녘을 가지고 쓰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허수아비가 등장을 해요. 벼가 누렇게 익었을 때 들판에 나가면 허수아비 한 마리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요즘 아이들 말로. 그런데 씻을 때는 황금 들녘에는 늘 허수아비가 나오고 허수아비 옆에는 참새가 나오고 허수아비와 참새는 다정한 친구가 되고 마치 수학 공식처럼 시를 딱딱딱 맞춰 쓰는 재미없는 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읽기 교과서에 보면 아이들한테 이제 시를 가르치면서 의성어 의태어를 섞어서 쓰면 좀 운율감도 생긴다 이런 걸 가르치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연습 문제가 있었어요. 시냇물은 졸졸졸 이렇게 토끼는 깡충깡충. 초등학교 1학년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뚜라미는 귀뚤귀뚤, 매미는 맴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로만 들립니까? 시냇물의 폭과 경사에 따라서 물소리가 다르게 들려야 됩니다. 한 60살 넘은 어른이 시를 쓰는데 시냇물은 졸졸졸 흐르고 이렇게 쓰면 초등학교 1학년처럼 쓰는 겁니다. 다르게 쓸 줄 아는 거. 저는 시를 쓰면서 이 시라는 거는 남하고 비슷하게 쓰는 게 아니고 남하고 다르게 쓰는 거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걸 아까 제목처럼 다른 말로 하면 그걸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남하고 다르게 쓰고 남하고 다르게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 작년 여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올림픽 입장식 기억하십니까, 혹시? 올림픽 입장식. 파리를 가로질러 흐르는 세느강으로 각국 선수단이 배를 타고 입장을 했고, 성화 봉송하는 것도 보면 파리의 유서 깊은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고 음악이 등장하고 마치 올림픽 입장식이 오페라 한 편을 보는 듯한, 저는 그게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때 한 10번은 더 돌려본 것 같습니다. 보통 근대 올림픽이 한 100년 조금 넘었다고 하는데, 올림픽 입장식은 각국 선수단이 줄을 맞춰가지고 메인 스타디움으로 국기를 들고 입장한 다음에 관중석을 향해 손 흔들고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에 서서 개회식을 하는 거잖아요. 전국체전도 그렇게 하고 아시안게임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학교 운동회도 아마 그런 방식을. 그런데 작년 파리 올림픽의 입장식 연출을 맡은 사람은 그걸 바꾸고 싶었더라. 늘 똑같은 거, 빤한 거 하지 않고. 그 연출 맡은 감독 기사를 보니까 나이가 42살이었습니다. 그때 또 반성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42살이 세상의 중심이구나. 저는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가능하면 내 의견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나는 세상의 가족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밀려났기 때문에. 혹시 42살 넘으신 분들 여기 많으실 것 같은데, 본인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앞으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래서 그때 제가 시인이었는데요. 나한테 가을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 나는 뭘 가지고 쓸까?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때 연탄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연탄 트럭이 우리 눈에 자주 보이면 가을이 왔다는, 그때가 낙엽 지고 단풍 물들고 연탄 리어카가 보이면 날이 더 추워졌다는 거. 그래서 제 노트 옆에 연탄 이꼴 가을 이렇게 써놓고 이 시도 쓰고, 뭐 연탄 한 장이라는 시도 쓰고 몇 편 썼습니다. 시를 한 1000편도 넘게 썼을 텐데, 연탄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시는 한 5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터넷이 생기고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게 생기고, 어쩌다 내 이름을 검색하다 보면 내 이름 옆에 갑자기 연탄 시인 이런 말이 붙어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연탄재 시인. 이 시를 쓴 지가 한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연탄처럼 정말 따뜻한 사람일 거야 라고 착각까지. 나는 가을을 찾다 보니까 연탄을 찾게 된 건데, 이 시를 보고 이 시를 쓴 사람조차도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나쁜 놈이거든요. 근데 저 시는 정말 뜨거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 거야. 이 시가 처음에 발표될 때 원고료 0원이었습니다. 원고료 없는 잡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후로 아마 500군데도 넘는 책과 잡지에 재수록이 됐을 거예요. 재수록 될 때마다 저한테 원고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TV 광고 카피로 쓰여서 한 4천만 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가 한 1억 원 벌어다 준 것 같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생각을 바꿔야만 돈도 생긴다. 제가 70년대 초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한 학급에 한 60, 70명 아이들이 있었고, 그 60, 70명 중에 집에 전화가 있는 사람이 한 5집밖에 없었습니다. 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면장집,
뭐 약국집 이런 백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이제 한 성인이 될 때 20살쯤 되면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게 될 거야. 저는 사실 전화기 없을 때 그 전화가 따르르 울리고 달려가서 여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멋스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게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 다들 박수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와! 한참 있다가 너희들이 한 30살, 40살쯤 되면 그때는 선 없는 전화기를 들고 길을 걸어가면서 전화하는 때가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못했습니다. 상상이 안 됐습니다. 집에 눈에 보이는 전화기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선 없는 전화기라는 게 있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휴대폰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없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휴대폰. 그 휴대폰을 아마 그때부터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구에서 휴대폰 만드는 기업이 부자 기업입니다. 그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삼성, LG 이런 데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를 쓰면서 저는 시가 뭐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시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언어를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다. 예를 들면 나 너 사랑해, 나는 당신이 그립습니다. 이거는 그 말 자체로 보면 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말을 눈에 보이는 언어로 변환시켜 주는 게 시인이 하는 일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 분 안 계실까요? 제가 시를 잘 못 읽었어요. 저기 아까 우리 저녁 같이 먹었던 앞에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마이크 드릴게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앉아서 읽으시면 됩니다. 하룻밤 우리 집에 묵은 후배가 아침에 형님 텃밭에 풀같이 뽑아요 길에 나갔다가 여기 벌집이 있어요. 어디 하고 다가가서 풀덩이를 훔치다가 그만 쏘리고 말았다. 오른쪽 정강이와 종아리 서너 군데가 몹시 따끔거렸다. 아내가 물파스를 찾아왔고 냉동실에 얼음덩이를 꺼내 문질렀다. 뭐 괜찮다 했지만 반바지로 나간 게 화근이 왔다. 침을 찾아 빼내야 한다며 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쏘인대를 짓눌렀다. 침은 보이지 않고 발갛게 코로 보이가 동전 크기만 해서 그러다가 말겠지 하면서 긁었다. 손톱으로 긁었는데 손등이 내 손 아닌 것처럼 퉁퉁 부어올랐다. 가만 놔두지 않겠어. 에프킬라와 가스 토치를 들고 나가 화풀이하듯 벌집 쪽을 분탕질하고는 마당가 의자에 점잖게 앉아 또 긁지 않을 수 없었다. 서타구니로 가려운 게 퍼지는 것이냐? 나는 차마 서타구니가 가렵다고 말도 못하고 돌아앉아 벅벅 긁고 나니 이번에는 발등이 부어올랐다. 그가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물었고 나는 어릴 적에 풀밭에서 놀다가 벌에 쏘인 적 있지. 내 할머니가 된장 발라줘서 끄떡없이 나은 사람이라고. 태어난 척 하면서 대범한 척 이까짓 거 하면서 아침을 먹으려고 물을 한 모금 삼키는데 넘어가지 않았다. 목구멍이 부었나 봐. 손등을 긁으며 발등을 긁으며 스타구니를 긁으며 목구멍을 긁을 수가 없어. 이놈들 때문에 밥을 굶게 생겼네. 그러다가 결국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데까지 생각이 번졌다. 거참 벌에 몇 방 쏘였다고 쩔쩔매는 내 꼴이 말이 아니어서 샤워를 하려고 훌러덩 벗었는데 양쪽 겨드랑이와 허벅지가 말하기는 좀 못하지만 적화통에 든 것처럼 붉은 두드러기가 창궐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재난도 아니고 환난도 아닌 그렇지만 쏘이고 부어오르고 가렵고 긁은 이 뜻밖의 이야기를 시를 잘도 쓰는 후배가 벌에 쏘인 이야기를 먼저 쓰면 어떡하나. 먼저 발표를 하면 어떡하나. 나는 조바심이 나서 옹졸하게 부랴부랴 종이 위에 볼펜으로 몇 줄 적어두고 나갔던 것이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여기 등장하는 후배는 이병률이라는 그 시인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시처럼 안 생겼어요. 저는 시라고 발표를 했고, 시집에도 넣었습니다. 야, 이거 시가 아니라 이거 그냥 수필 아니야? 그냥 일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기 경남 밀양에 있는 조그마한 중학교에 강연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교생 수가 22명이고 그중에 야구부가 10명. 그러니까 일반 아이들은 12명밖에 안 되는 전교생 앞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오니까 어떤 여학생 2명이서 저한테 이제 편지를 써서 줬습니다. 집에 와서 읽어보니까 뭐 잘 들었다 이런 내용이었고, 평소에 시를 좋아한다. 자기 둘 다 아이들이 그 편지 뒤에다가 자기가 쓴 시를 한 편씩 이제 첨부해 놨습니다. 시를 읽어보니까 별로 읽을 게 없었어요.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별로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요 한 애는 10석줄을 썼고 한 애는 10억줄을 쓴 거예요. 길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왜 그런 길이로 둘 다 썼을까요? 한국인들은 시라고 하면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10억줄인가 15줄입니다. 그 정도 모양으로 써야 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김소월이 진달래꽃을 발표한 건 1925년, 딱 100년 전입니다. 김소월의 시가 좋은 시지만 김소월의 시를 모범으로 삼을 필요는 전혀 전 없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고 학교에 강의도 나가지 않고 애들이 기특해서 국어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얘들하고 내가 한 10번 정도 줌으로 시 공부를 좀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애들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2시간씩 줌으로 수업을 했는데 첫날 이런 숙제를 냈습니다. 다음 주에 시를 제출할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써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소재로 써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시를 제출할 때는 최소한 30행이 넘는 시를 제출해요. 30줄. 애들이 눈이 막 휘둥그레져 30줄 시를 본 적도 없거든요, 걔들은. 요즘 젊은 시인들의 시집은요, 저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한 편이 15페이지가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다음 주에 애들이 시를 진짜 30 몇 줄씩 써서 제출을 한 거예요. 읽어보니까 시를 잘 쓰더라고 이미. 그러니까 길이만 바꿔도 맨날 10줄, 12줄만 쓰다가 30줄 이상을 쓰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하고 새로운 언어들이 담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애들하고 거의 놀다시피 훈련을 했는데 걔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국대회 나가 막 상을 펑펑펑 받는 거예요. 제가 뭐 시를 고쳐주거나 그런 적도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떤 문학작품, 뭐 시든 소설이든 대할 때 반드시 어떤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 작품을 쓰거나 읽을 필요가 없다. 여기 보시면 형님 텃밭에 풀 같이 뽑아요. 이런 말들은 소설에 만약에 들어가면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2개 붙이고 마침표 찍고 큰 따옴표 붙이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행을 바꿔서. 그거는 원고지 쓰던 시절의 글쓰기입니다. 지금은 원고지라는 게 이 세상에서 없어졌습니다.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다 컴퓨터로 쓰고 A4 용지로 출력을 하고. 카톡 하시죠? 카톡에 뭐 인사를 하든 문장이 몇 문장 되든 카톡에 따옴표 붙여서 말합니까? 따옴표 붙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일상화가 된 겁니다. 국내 유명한 시인이나 소설가들의 소설을 봐도 이제 큰 따옴표가 앞으로는 거의 없어질, 원칙은 써야 되지만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써온 거는, 이렇게 약간 수필 비슷한 이런 모양도, 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걸 좀 말하기 위해서였고요. 오늘 여기, 재단에서 나눠드린 그 책이, 제가 이게 올해 7월에 출간한 책인데요.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뭐지? 시집인가? 그런데 여기 보면 시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죠? 소설인가? 하면 소설이라는 말도 없고, 동화인가? 동화라는 말도 없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 앞으로 더 그럴 것 같습니다만, 글의 내용보다 어떻게 하면 기존의 형식에 갇히지 않는, 내 글을 형식 속에 가둬두지 않는 글을 쓸 건가, 이런 궁리를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줬더니 시집 발간 축하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시집은 물론 아니고요. 행이 나눠져 있을 뿐입니다. 이 책은 쓰게 된 계기는,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안경환 교수라고 서울대 법대에 계시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국가인권위원장도 하시고, 이제 이분 부모님 이야기를 어느 날 듣게 됐는데, 아버지가 일제강점기부터 아나키스트였다고 합니다. 아나키스트, 보통은 이제 무정부주의자로 번역이 되는데, 이 아나키스트는 이 세상의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사람들, 국가도 필요 없고 하여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들인데, 이 아버지가 전쟁이 나니까 인민의용군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선에서 포로가 돼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복역을 하게 되고, 그때는 이미 결혼을 했을 때였습니다. 아들 둘이 있을 때였는데, 이 어머니는 경남 함양 출신 사람인데 밀양 시내에다가 양장점을 운영을 했어요. 아주 잘 됐다고 합니다. 양장점이 바느질 솜씨도 좋고. 그런데 안경환 선생님 표현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밀양에서 유명한 썸씽이 있었답니다. 엄마한테. 가정 부인한테 썸씽이 뭐겠습니까?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안에서는 이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이제 내쫓게 되는데, 내쫓으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돈을, 그 집안이 굉장히 부잣집입니다. 이제 며느리한테 줘서 나중에 서울을 가서 서울 시내에다 또 양장점을 차리기도 하고, 아버지는 그냥 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도쿄의 문화복장학원이라는 것은 도쿄에 있는 유명한 오래된 패션 디자인 대학교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거기에 한일 국교 수교가 되기 전에 거기 유학을 하게 되고,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만날 수 있는 피에르 가르덴한테 프랑스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여기 좀 연세 한 70 가까이 되시는 분들, 여성분들이 젊으셨을 때 입었을 겁니다. 판따롱 나팔 바지를 국내에 유행시킨 장본인이 이 어머니이고요. 근데 말년에는 또
서울로 돌아와서 아들의 보살핌을 받고 여생을 보내다가 그 집안에서 그 바람 피어서 나간 어머니를 다시 받아들여서 선산에다가 이제 모시기도 하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이 어머니가 밀양에서 그냥 지고지순한 부인으로 그냥 아이들을 잘 키우고 살림만 잘하는 여성으로만 살았으면 이 패션계를 주름 잡는 여성이 과연 될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 집안에서 분리됨으로 해서 자기 자아를 더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쓰면서 이 옷이라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게 아주 원시시대부터는 벌벗고 살다가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추운 것을 막고 이렇게 입기 시작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 용도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뭐 이야기 들어보면 여성들은 외출할 때 기분에 따라서 옷을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옷과 몸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들도 좀 써보고 싶었습니다. 학교에서 문학을 배울 때는 문학의 장르가 5개가 있다고 배웁니다.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그렇게 배웠는데, 소설, 만약에 단편 소설이라면 예전식으로 말하면 200자 원고지 한 80매에서 100매 정도. 그렇게 그 양식 속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수천 년 이 문학 비슷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생긴 장르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날이 갈수록 문학을 작품을 쓴다는 것은 내가 어떤 정말 고귀한 이야기를 작품 속에 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형식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아닐까.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를 해서 연인이라는 형식 속에 갇히게 되면 서로를 이제 간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부부라는 또 형식 속에 갇히게 되면 더 서로를 간섭하게. 이 조경희 씨의 경우를 보면 그 관습 속에 갇히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판타락나 발바지 이야기는 시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에세이도 아니고 잡탕과 같은 책이니까 나중에 읽으실 때 선생님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96년에 어른을 위한 동화, 소설도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연어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요즘 말로 대박이 나서 그동안 한 160만 부 정도 책이 나가고 해외에도 한 15군데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쓸 때 내가 이걸 동화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겠다. 이걸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써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아마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선생님들 잘 아시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같은 거를 써보고 싶다 이 생각이 어릴 적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판 어린 왕자 같은 책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것만 있었지 장르를 뭐 동화를 써야겠다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저는 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쓸 때 어떤 주제로 시를 쓸 건가는 그렇게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길게 쓸 건지 짧게 쓸 건지를 마음속으로 먼저 정하는 것 같습니다. 산문시로 형태로 쓸 건지 행을 나눠서 쓸 건지 대충의 길이 요거는 한 25줄 내외 요거는 한 10줄 이하 이런 식의 형식을 먼저 그런 틀을 내 속에서 먼저
만들어 놓고 한 행의 글자 수가 어느 정도쯤 하면 될지, 이게 항아리도 보면 이렇게 통통한 게 있고 이렇게 좀 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통통한 항아리 모양의 행을 만들 건지, 아니면 홀쭉한 요런 가는 행을 만들 건지, 이런 걸 더 먼저 시를 쓰는 내내 그걸 더 먼저 생각을 하지. 야, 이 우주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시를 써야겠다, 그런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야만 그 전에 없던 언어가 저한테 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막 머리를 짜내서 주제나 메시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새로운 언어가 나한테 오다가 달아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시를 쓰는 편입니다. 처음에 강의 제목을 바꾸고 나서 좀 헷갈렸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우선 마무리를 하고, 팬들하고 같이 대화,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제가 답을 드리고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